눈보라는 산장을 집어삼킬 듯이 맹렬하게 몰아쳤다. 창문은 금방이라도 깨질 것처럼 덜컹거렸고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가 쉴 새 없이 집안을 파고들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얗게 얼어붙은 그 고립된 공간 속에서 서유진은 묵묵히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짙은 회색의 목도리가 놓여 있었고 두 개의 대바늘이 규칙적으로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소리만이 거친 폭풍의 교향곡 속에서 유일하게 평화로운 음률을 자아냈다. 그녀는 남편 강민혁을 기다리고 있었다. 결혼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 찾은 이 외딴 산장은 본래 낭만적인 공간이 되어야 했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상 기후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일기예보에서는 기록적인 폭설을 경고했고 산으로 향하는 모든 도로는 이미 통제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민혁은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아침 일찍 서울로 떠났고 눈보라가 심해지기 전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해는 이미 저물었고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유진의 손놀림은 차분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창밖의 날씨만큼이나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민혁과의 관계는 언제부터인가 이 산장처럼 고립되고 차가워져 있었다. 그는 언제나 바빴고 그의 세상에서 그녀가 차지하는 공간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 목도리는 그 차가운 간극을 조금이라도 메워보려는 그녀의 작은 노력이었다. 한 코 한 코 그녀의 애정과 염려가 실처럼 엮여 들어가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찬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왔다. 눈송이를 잔뜩 매단 채 강민혁이 서 있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피곤함과 짜증으로 굳어 있었고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그의 코트 위에는 녹지 않은 눈이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부드럽게 물었다. 늦었네요. 길이 많이 막혔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민혁은 대답 대신 코트를 벗어 아무렇게나 소파에 던지며 말했다. 말도 마. 이런 날씨에 여기까지 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를 향한 반가움보다는 불필요한 고생을 했다는 듯한 원망이 섞여 있었다. 그는 벽난로 근처로 다가와 언손을 녹이며 방안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유진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아무런 감흥 없이 다른 곳으로 향했다. 그 눈빛은 마치 잘하는 가구를 보는 듯했다. 유진은 그의 차가운 태도에 익숙하다는 듯 애써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따뜻한 차라도 한 잔 줄까요? 몸 좀 녹이게요. 하지만 민혁은 손을 저으며 그녀의 제안을 거절했다. 됐어. 그럴 시간 없어. 그는 거실을 초조하게 서성거리며 계속해서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마치 이곳에 잠시 정차한 사람처럼 그의 온몸에서는 곧 떠나야 한다는 조급함이 묻어나왔다. 유진의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분위기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무겁게 흘러갔다. 유진은 다시 자리에 앉아 뜨개질을 시작했지만 더 이상 그녀의 손은 이전처럼 평온하지 않았다. 민혁은 창가에 서서 세차게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이 고민하는 듯했다. 유진은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이 그를 이토록 불안하게 만드는지 묻고 싶었지만 그 질문이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벽을 더욱 두껍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저 침묵했다. 바로 그때 민혁의 주머니에서 날카로운 진동음이 울렸다.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화면을 확인하는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표정 변화를 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의 입가가 아주 희미하게 부드러워지는 것을. 그는 유진의 시선을 피하듯 등을 돌려 구석으로 걸어가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벽난로에 장작 타는 소리와 바람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유진은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다정함이었다. 전화기 너머의 상대방을 향한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며 그 안에는 꿀처럼 달콤한 감정이 녹아 있었다. 유진의 손에 들린 대바늘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가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녀가 아니었다. 이 끔찍한 눈보라를 뚫고 그가 돌아온 이유도, 그리고 지금 그토록 떠나고 싶어 하는 이유도 모두 전화기 너머의 그 사람 때문이라는 것을. 몇 분 후 민혁은 전화를 끊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아까의 부드러움 대신 결심을 굳힌 듯한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나 지금 다시 서울로 가봐야겠어. 아주 급한 일이 생겼어. 그 말은 마치 비수처럼 유진의 심장에 날아와 밝혔다.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손에서 뜨개질하던 목도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금 이 날씨에 어딜 가겠다는 거예요? 뉴스 못 봤어요? 모든 길이 막혔다고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그녀는 그의 안전이 진심으로 걱정되었다. 하지만 민혁은 그녀의 걱정을 귀찮다는 듯이 받아쳤다. 내일이야.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야. 길은 내가 알아서 찾아갈 수 있어. 그의 말투에는 그녀의 염려를 무시하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다. 유진은 그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애원했다. 제발, 민혁 씨, 오늘만은 안 돼요. 하룻밤만 여기서 머물러요. 내일 아침에 날이 밝으면 그때 가도 늦지 않잖아요. 오늘은 우리 결혼 기념일이란 말이에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녀의 애원은 그의 결심을 조금도 흔들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얼굴에는 지독한 혐오감이 떠올랐다. 그는 그녀를 밀어내며 차갑게 말했다. 결혼 기념일? 그런 게 지금 중요해? 언제까지 그런 걸로 내 발목을 잡을 셈이야? 그의 말은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지. 당신의 그 숨 막히는 관심과 걱정이 날 얼마나 피곤하게 만드는지 알아? 제발 나 좀 내버려둬. 그는 더 이상 유진을 쳐다보지도 않고 현관으로 향했다. 그의 모든 행동에는 그녀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절망감에 몸을 떨었다. 그녀의 사랑과 걱정이 그에게는 질식할 것 같은 구속일 뿐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의 팔을 붙잡았다. 가지 마세요. 정말 위험해요. 당신이 잘못되면 나는. 그러나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혁은 거칠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의 힘에 밀려 유진은 뒤로 몇 걸음 비틀거리다 차가운 벽에 등을 부딪혔다. 그는 증오가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비켜. 그 한마디는 그 어떤 긴 말보다도 더 잔인하게 유진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눈보라가 다시 한번 집 안으로 휘몰아쳤고 유진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잠시 후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엔진 소리는 맹렬한 바람 소리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져갔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산장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오직 벽난로에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와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 소리만이 유진의 곁을 지킬 뿐이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가 떠나간 문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따뜻했던 실내는 이제 시베리아의 벌판처럼 춥고 황량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바닥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그가 떠나기 직전 그녀의 손에서 떨어졌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짙은 회색 목도리가 외롭게 놓여 있었다.
유진은 천천히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부드러운 털실의 감촉이 그녀의 손끝에 차갑게 와 닿았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한 코 한 코 짜 내려갔던 목도리였다. 하지만 이제 그 목도리를 받을 사람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눈물 한 방울이 뜨겁게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목도리 위로 떨어졌다. 짙은 회색 털실 위로 검은 얼룩이 번져나갔다. 마치 그녀의 산산조각 난 마음처럼. 그녀는 혼자였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세상 속에서 그녀는 철저하게 혼자 버려졌다. 사랑하는 남편은 그녀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른 여자를 향해 폭설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 차가운 공간과 더 이상 주인을 찾을 수 없는 미완성의 목도리뿐이었다.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거대한 폭풍의 절규 속에 흔적도 없이 묻혀버렸다. 바깥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마치 세상의 종말이라도 온 것처럼 하얀 눈이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있었다. 유진은 문득이 눈 속에 파묻혀 모든 것을 잊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를 올가매는 이 지독한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녀는 힘없이 눈을 감았다. 그녀의 의식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고 창밖의 하얀 세상과 그녀의 내면의 어둠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 같았다. 갑자기 벽난로의 불꽃이 크게 한번 흔들리더니 전기가 나갔다. 산장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다. 이제 유일한 빛과 온기는 꺼져가는 벽난로의 잔불뿐이었다. 유진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타오르는 불씨를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의 꺼져가는 생명력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저 이 모든 것이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녀의 손에서 목도리가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다. 그녀는 이 길고 혹독한 밤을 혼자서 버텨내야만 했다. 그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은 이미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생존만을 생각해야 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얼어붙어 버린 그녀에게는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가만히 웅크렸다. 시간의 흐름조차 느껴지지 않는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그녀의 의식은 서서히 멀어져 갔다. 폭설은 밤새도록 그칠 줄 몰랐다. 어둠은 절대적이었다. 유진은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시간 끝에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에 눈을 떴다. 산장을 가득 채웠던 유일한 온기였던 벽난로의 불씨는 이제 검붉은 잿더미 속에서 간신히 숨만 쉬고 있었다. 전기가 끊긴 산장은 거대한 얼음 동굴과 같았고 창밖을 미친 듯이 핥히던 눈보라의 소리마저 잦아들어 죽음 같은 정적이 공간을 지배했다. 그녀는 살아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미 추위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일까?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사지가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치 온몸의 피가 얼어붙은 것처럼 감각이 무뎌져 있었다.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피어올라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바로 그때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것은 강민혁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경멸과 혐오가 가득 담긴 눈으로 자신을 뿌리치고 망설임 없이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던 그의 냉혹한 얼굴. 그 기억은 육체의 고통보다 더 날카롭게 그녀의 심장을 헤집었다. 포기하고 싶었다. 이대로 눈을 감으면 모든 고통이 끝날 것만 같았다. 사랑했던 남자에 대한 배신감, 철저히 혼자라는 절망감, 그리고 이 지독한 추위. 하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아주 작고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고. 이렇게 무력하게 그의 기억 속에서 비참한 여자로 남을 수는 없다고. 그것은 생존 본능이라기보다는 처절한 자존심의 마지막 외침이었다. 유진은 이를 악물고 온 힘을 다해
몸을 움직였다. 뻣뻣하게 굳은 팔다리를 이끌고 그녀는 더듬거리며 침실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몇 번이나 가구에 부딪혔지만 통증조차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옷장에 있는 모든 옷과 이불을 꺼내 자신의 몸 위로 겹겹이 둘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미 몸 안으로 깊숙이 파고든 냉기를 몰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체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고 의식은 자꾸만 아득해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동이 트기 시작했는지 창문 틈으로 희미하고 푸른 빛이 새어 들어왔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했던 눈보라는 거짓말처럼 멈춰 있었다. 유진은 창가로 다가가 바깥을 내다보았다. 온 세상이 순백의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풍경이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그것은 민혁의 차였다. 그가 돌아왔다. 유진의 심장이 잠시 멈추는 듯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속에서 신락같이 피어올랐다. 그가 그녀를 걱정해서 돌아온 것일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 위험한 길을 다시 달려온 것일까? 그녀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그를 맞이하고 싶었지만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문에 몸을 기댄 채 그를 기다렸다. 강민혁은 운전대를 잡은 채 굳은 표정으로 산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예상대로 서울로 내려가는 길은 완전히 막혀 있었다. 한소희의 다급하다던 전화는 사실 별것 아닌 투정이었고 그녀는 길이 막혔다는 그의 말에 짜증을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결국 그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 이 지긋지긋한 산장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나 미안함 대신 귀찮음과 분노만이 가득했다. 차에서 내린 그는 찌푸린 얼굴로 산장으로 걸어갔다. 세상은 고요했고 눈 위에 찍힌 그의 발자국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집 안은 냉골이었다. 유진아. 그가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거실로 들어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짙은 회색의 목도리였다. 그는 그것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어젯밤 그녀가 애원하듯 자신을 붙잡았을 때 떨어졌던 바로 그 목도리였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 섬광처럼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집안 곳곳을 뒤지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유진, 어디 있어?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공허한 메아리뿐이었다. 침실도 부엌도 욕실도 모두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설마 그가 뿌리치고 나간 후에 그녀가 자신을 따라 나섰던 것일까? 이 눈보라 속으로 민혁은 혼란스러웠다. 죄책감이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들었지만 그는 곧 그것을 억눌렀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떠나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뛰쳐나간 것은 그녀 자신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목도리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남긴 마지막 유서처럼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이 공간에 더 이상 머무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서둘러 산장을 빠져나왔다. 차에 올라탄 그는 마지막으로 산장을 돌아보았다. 이제 저곳은 그에게 있어 불편한 진실을 품고 있는 무덤과도 같은 곳이 되어버렸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차를 돌려 떠났다. 길이 다시 뚫리면 그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할 것이다. 폭설 속에 길을 잃은 비운의 아내. 세상은 그를 동정할 것이고 그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는 엑셀러레이터를 힘껏 밟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서유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하얀 눈 속에 묻혀버렸다. 한편 문에 기대어 서 있던 유진은 그의 차가 멀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그대로 주저앉았다. 신락 같던 마지막 희망마저 잔인하게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그녀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돌아올 곳이 이곳밖에 없었을 뿐이었고, 그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미련 없이 떠나버렸다. 그는 그녀가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그녀가 죽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눈물이 얼어붙어 더 이상 흘러나오지도 않았다. 그녀의 의식은 이제 정말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차가운 현관 바닥에 쓰러진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감겼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다. 희미한 빛과 함께 한 노인의 모습이 그녀의 마지막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세월의 깊이가 느껴지는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 담겨 있었다. 유진은 그가 누구인지 생각할 힘도 없이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유진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나무 천장이었다. 코끝에서는 은은한 약초 향기가 맴돌았고 온몸은 따뜻한 이불에 감싸여 있었다. 옆에서는 장작이 타닥거리며 타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몸은 아직 쇠약했지만 지독했던 추위는 사라져 있었다. 방 안은 오래된 책과 서예 작품들로 가득 차 있었고 고풍스럽지만 정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정신이 드시오. 낮은 목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의자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바로 그녀가 의식을 잃기 직전에 보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을 이 산 근처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박진수라고 소개했다. 폭설이 그친 후 집 주변을 살피러 나섰다가 문이 살짝 열려 있는 산장을 발견하고 들어왔다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뜨거운 눈물만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박노인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따뜻한 죽이 담긴 그릇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유진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음식을 목으로 넘겼다. 온기가 몸속으로 퍼져나가자 그제야 자신이 정말로 살아있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그녀는 박 노인의 보살핌 아래 며칠을 더 머물렀다. 그는 과묵했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깊은 배려가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이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했을 때였다. 박노인은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을 켰다.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유진은 무심코 화면을 바라보다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화면 속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 강민혁이 등장했다. 그는 화려한 파티장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여배우 한소희의 허리를 감싸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자막에는 진성건설 강민혁 대표, 배우 한소희와 열애 공식 인정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앵커의 목소리가 잔인하게 이어졌다. 강민혁 대표는 최근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안타깝게 실종된 아내 서유진 씨에 대한 슬픔 속에서도 연인 한소희 씨가 큰 힘이 되어 주었다며 유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슬픔? 그가? 그녀를 눈보라 속에 버려두고 떠났던 남자가 그녀의 실종을 애도하며 다른 여자와 웃고 있었다. 세상은 그를 비운의 로맨티시스트로 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기만이었다. 그 순간 유진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영원히 죽어버렸다. 슬픔과 애정, 미련과 연민이 있던 자리는 이제 차가운 증오와 불타는 분노로 가득 채워졌다.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조용히 주먹을 움켜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죽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죽였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녀는 살아남았다. 박노인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깊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과거는 재가 되어 날아갔소. 이제 그 잿더미 위에서 무엇을 다시 피워낼지는 오직 그대에게 달려 있소.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유진의 심장에 깊이 울려 퍼졌다. 그렇다. 서유진은 죽었다. 강민혁이 버리고 간 그 차가운 산장에서 눈과 함께 묻혀버렸다. 이제 그녀는 재 속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복수를 위해 5년이라는 시간은 강산도 변하게 할 만큼 긴 세월이었다. 세상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유진이라는 이름은 비극적인 폭설 사고의 희생자로 희미하게 잊혀갔다. 강민혁은 아내를 잃은 비운의 남편이라는 동정표를 등에 업고 배우 한소희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며 진성건설을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사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의 성공 신화는 언론에 의해 미화되었고 그는 젊고 유능하며 로맨틱하기까지 한 완벽한 경영자로 대중에게 각인되었다. 아무도 그의 화려한 성공 이면에 감춰진 추악한 진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상의 눈을 피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서유진은 죽지 않고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이고 헌신적이었던 과거의 아내가 아니었다. 혹독한 겨울밤의 배신과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헬레나서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박진수 회장의 은밀한 후원 아래 그녀는 지난 5년간 철저하게 자신을 단련하고 숨겨왔다. 그녀의 존재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었고 오직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벼려진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박진수 회장은 단순한 시골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한때 대한민국 경제계를 주름잡았던 은퇴한 거물이었으며 강민혁의 아버지와는 애증이 섞인 라이벌 관계였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강 씨 일가의 탐욕과 무자비함을 꿰뚫어 보고 있었고 강민혁이 진성건설을 물려받은 후 더욱 오만하고 비도덕적인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가 유진을 구한 것은 단순한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 즉 비범한 지성과 강철 같은 의지를 발견했다. 박 회장은 헬레나에게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 그리고 평생에 걸쳐 쌓아온 인맥을 아낌없이 전수했다. 그는 그녀에게 인정사정 없는 기업 전쟁의 세계를 가르쳤다. 국제금융, 기업 인수합병, 법의학 회계, 그리고 법률의 허점을 파고드는 기술까지. 유진은 이전의 남편의 뒤에서 그림자처럼 도우며 어깨너머로 배웠던 지식들을 이제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재련했다. 그녀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고 그녀의 타고난 분석력과 전략적 사고는 박 회장마저 혀를 내두를 정도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냈다. 헬레나의 하루는 분 단위로 쪼개져 있었다. 새벽에는 혹독한 체력 단련으로 정신과 육체를 강철처럼 만들었고 낮에는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들조차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금융 데이터를 분석했으며 밤에는 박 회장이 연결해준 각계의 전문가들과 비밀리에 만나며 자신의 계획을 정교하게 다듬었다. 그녀의 외모 또한 완전히 변했다. 길었던 머리는 단정하게 잘라냈고 부드러웠던 눈빛은 누구라도 압도할 만큼 차갑고 예리해졌다. 값비싼 명품 대신 그녀는 기능성과 지적인 세련미가 돋보이는 맞춤 정장을 갑옷처럼 입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5년 전 산장에서 흘렸던 눈물이 그녀 생의 마지막 눈물이었다. 슬픔이라는 감정은 차가운 분노의 불길 속에서 모두 타버리고 재만 남았다. 그녀의 유일한 위안은
박 회장의 서재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다음 계획을 구상하는 시간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강민혁이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믿는 그 견고한 제국, 진성건설을 그의 발밑에서부터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것. 그녀는 지난 5년간 유령처럼 진성건설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분석했다. 강민혁이 체결한 모든 계약, 발표한 모든 사업 계획, 심지어는 사소한 인사 이동까지도 그녀의 감시망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진성건설의 재무제표 뒤에 숨겨진 비자금의 흐름을 꿰뚫어 보았고, 그의 오만한 성격이 만들어낸 경영상의 약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제국의 설계자 중 한 명이었기에 그 누구보다도 그 제국의 가장 취약한 기둥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박 회장의 도움으로 헬레나는 스위스 비밀 계좌와 조세 피난처에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설립했다. 그녀의 자금은 복잡한 금융 거래의 안개 속에 감춰져 아무도 그 출처를 추적할 수 없었다. 그녀는 또한 충성스럽고 유능한 소수의 팀을 구성했다. 전직 국세청 조사관 출신의 회계 분석가, 대형 로펌에서 축출된 야심 있는 변호사, 그리고 월스트리트에서 활동하는 정보 브로커까지. 그들은 헬레나의 막대한 자금력과 명확한 목표에 이끌려 그녀의 비밀스러운 프로젝트에 합류했다. 그녀는 복수를 서두르지 않았다. 뱀이 먹잇감을 노리듯 그녀는 가장 완벽한 순간을 위해 숨죽이고 기다렸다. 강민혁의 성공이 정점에 달했을 때,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으며 가장 오만해졌을 때가 바로 그녀가 움직일 때였다. 그녀는 그에게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입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완전한 파멸이었다.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녀의 목표였다. 어느 날 밤, 헬레나는 자신의 비밀 사무실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섰다. 스크린에는 진성건설의 복잡한 지배 구조와 자금 흐름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수년간의 분석과 정보 수집의 결과물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그 거미줄의 특정 지점, 해외 자원 개발과 연계된 페이퍼 컴퍼니에 고정되었다. 그곳은 강민혁이 조성한 거대한 비자금의 저수지이자 그의 가장 은밀하고 더러운 비밀이 숨겨진 곳이었다. 첫 번째 공격 지점은 바로 그곳이었다. 헬레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길고 긴 준비는 끝났다.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사냥꾼이 드디어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팀에게 첫 번째 지시를 내리기 위해 암호화된 통신 장치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막을 수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계획대로 시작하세요. 세상은 곧 헬레나 서라는 이름의 막강한 투자 전문가가 금융시장에 혜성처럼 등장했다고 기록할 것이다. 아무도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그녀의 눈동자 속에 서려 있는 깊은 증오와 슬픔의 역사를 읽어내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과거에 죽었던 서유진의 복수를 위해 돌아온 망령이었다. 강민혁이 버리고 간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었던 한 여자의 원혼. 그는 곧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얼마나 끔찍한 방식으로 치르게 될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헬레나는 스크린에 떠 있는 강민혁의 사진을 차갑게 응시했다. 사진 속 그는 한소희와 함께 웃고 있었다. 곧 그 웃음은 비명으로 바뀔 터였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낡고 빛바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5년 전 그날 밤 미처 완성하지 못했던 짙은 회색의 목도리였다. 박 회장이 그녀를 구조했을 때 기적적으로 그녀의 소지품과 함께 발견된 것이었다. 그녀는 그 목도리를 만지며 그날의 치욕과 고통을 다시금 상기했다.
이 목도리는 그녀의 나약했던 과거의 상징이자 그녀의 복수를 이끄는 성물이었다. 모든 것이 끝나고 강민혁이 무너졌을 때 그녀는 이 목도리를 그의 눈앞에 던져줄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 헬레나 서의 복수는 소리 없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거대한 폭발이 아니라 단단한 댐의 표면에 생긴 아주 미세한 균열과 같았다. 맨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물줄기는 결국 댐 전체를 무너뜨릴 운명을 품고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공격 목표는 진성건설의 핵심 사업부가 아닌 강민혁이 최근 몇 년간 야심차게 확장해온 해외 플랜트 사업 부문의 자회사였다. 그곳은 겉보기에는 견실했지만 헬레나는 그 내부가 부실한 회계 처리와 과도한 부채로 골마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 사무실 월스트리트의 심장부에 위치했지만 지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서 거대한 스크린을 응시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데이터가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가볍게 춤을 추었고 복잡한 알고리즘이 담긴 매도 주문이 스위스에 있는 그녀의 유령 회사를 통해 뉴욕 증권 거래소로 흘러 들어갔다. 그것은 대량의 공매도 주문이었다. 진성건설 자회사의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확신에 찬 베팅이었다. 처음에 시장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진성건설은 거대했고 그 자회사의 주식 거래량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헬레나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해 둔 상태였다. 그녀의 정보 브로커는 익명의 소식통을 가장하여 몇몇 신용평가기관과 경제 전문지에 해당 자회사에 숨겨진 부실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담은 자료를 흘렸다. 자료는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사실에 기반하고 있었다. 며칠 후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한 유력 경제지에서 진성건설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담은 짧은 분석 기사를 내보낸 것이다.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기관 투자자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유 주식의 일부를 매도하기 시작했고 주가는 소폭 하락했다. 그것이 신호탄이었다. 헬레나는 즉시 두 번째 공매도 물량을 쏟아부었고 주가 하락의 가속도를 붙였다. 그녀의 예측대로 작은 눈덩이가 굴러가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서울 강남의 진성건설 본사타워 최상층에 위치한 강민혁의 사무실은 평화로웠다. 그는 갓 내린 값비싼 커피를 음미하며 다음 분기 홍보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미지를 더욱 성공적이고 화려하게 포장할 수 있는지에 쏠려 있었다. 그는 진성건설이 자신이 만든 철옹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그 어떤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만하고 있었다. 그때 재무총괄이사인 최진석이 조심스럽게 그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최 이사는 진성건설의 창립 시절부터 함께 해온 원로였고 강민혁의 아버지에게도 깊은 신임을 받았던 인물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대표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해외 자회사의 주가 동향과 관련된 보고서를 내밀었다. 최근 며칠간 해당 자회사의 주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물량도 평소보다 급증한 상태입니다. 강민혁은 보고서를 건성으로 훑어보았다. 그의 입가에는 짜증 섞인 미소가 걸렸다. 최 이사님, 이런 사소한 일로 제 시간을 뺏지 마시죠. 시장이란 게 원래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아닙니까? 고작 몇 퍼센트 하락한 걸 가지고 호들갑 떨 필요 없습니다. 그는 마치 어린아이를 타이르는 듯한 오만한 말투로 말했다. 그에게 있어 최 이사의 신중함은 낡고 비효율적인 구시대의 유물일 뿐이었다. 최 이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대표님, 하지만 이번 하락은 일반적인 시장 조정과는 패턴이 다릅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리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우 정교하고 계획적인 움직임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험 많은 전문가의 직감이 묻어나왔다. 하지만 강민혁은 그의 경고를 비웃음으로 받아쳤다. 의도적이라고요? 누가 감히 진성건설을 상대로 장난을 친단 말입니까? 걱정 마시고 하던 일이나 계속하세요. 그 정도 손실은 우리 회사 전체 매출에 비하면 껌값도 안 됩니다. 강민혁은 최 이사를 내보낸 후 기분 나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최 이사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자신의 완벽한 제국에 누군가 흠집을 내려는 시도 자체가 불쾌했다. 그는 곧 이 불쾌한 감정을 잊기 위해 한소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저녁에 있을 명품 브랜드 론칭 파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기분은 금세 풀렸다. 그의 세상에서 진성건설의 작은 주가 변동 따위는 가십거리도 되지 않았다. 헬레나는 이 모든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녀의 정보원은 진성건설 내부에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었다. 강민혁이 최 이사의 보고를 묵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이야말로 그녀의 가장 강력한 아군이었다. 그는 스스로 눈과 귀를 막고 다가오는 위험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그녀는 공격의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이번에는 진성건설이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해당 프로젝트가 환경 기준을 위반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이것 또한 사실에 기반한 정보였다. 헬레나는 과거 서유진이었을 때 그 프로젝트의 이면에 숨겨진 비리와 편법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루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몇몇 시민단체가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진성건설의 주가가 다시 한번 출렁였다. 이번에는 해외 자회사가 아닌 본사의 주가였다. 손실 규모는 여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었지만 부정적인 여론은 회사의 이미지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냈다. 두 개의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발생한 문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최 이사를 비롯한 진성건설의 임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증폭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손이 진성건설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수장인 강민혁은 여전히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을 시기하는 경쟁사들의 비열한 공작으로 치부하고 언론을 통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 지으려 했다. 그날 밤 헬레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뉴스를 통해 강민혁의 기자회견을 지켜보았다. 화면 속 그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다. 하지만 헬레나는 그의 눈빛에서 아주 미세한 불안의 그림자를 읽어냈다. 그는 아직 적의 정체를 모르지만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헬레나는 만족스럽게 모니터를 껐다. 첫 번째 균열은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다. 이제 그 균열을 더욱 깊고 넓게 벌려 저 견고해 보이는 댐을 완전히 박살낼 차례였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미완성의 목도리를 조용히 쓸어보았다. 아직 갈 길이 멀었다. 강민혁은 표면적인 평온을 되찾는데 능숙한 사람이었다. 그는 지난 몇 주간 진성건설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자잘한 소음들을 유능한 홍보팀과 막강한 법무팀을 동원해 잠재웠다. 주가는 소폭 회복되었고 악의적인 루머는 경쟁사들의 시기심이 빚어낸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에 생긴 미세한 균열들을 임시방편으로 덮어버린 채 모든 것이 다시 완벽한 통제하에 있다고 스스로를 속였다. 그의 오만함은
그에게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서울의 가장 화려한 호텔에서 열린 VVIP 자선 경매 행사에 한소희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터졌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자신감 넘치는 남자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자신의 건재함을 그리고 진성건설의 굳건함을 세상에 과시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완벽한 연극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의 비서가 창백해진 얼굴로 다가와 그의 귓가에 속삭인 순간 그의 세상은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기 시작했다. 헬레나의 두 번째 공격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더 이상 암시나 루머가 아니었다. 그녀는 월스트리트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전문지를 통해 정면 공격을 감행했다. 진성건설, 두바이, 신기루의 균열이라는 도발적인 헤드라인의 기사가 온라인판 톱뉴스로 올라온 것이다. 기사는 진성건설이 중동에서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초대형 랜드마크 프로젝트 베리디언 오아시스의 구조적 결함과 관련된 내부 고발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며 그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설계도에 명시된 최고 등급의 강화 철골 대신 비용 절감을 위해 기준 미달의 자재가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포함되어 있었다. 심지어는 자재 납품업체와 강민혁 사이에 오고 간 비공식적인 이메일 일부까지 공개되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현지 고위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비자금 계좌의 흐름을 추적한 자료였다. 그 계좌는 강민혁의 개인적인 통제하에 있는 유령 회사의 소유였다. 이 정보들은 단순한 내부 고발자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회사의 모든 비밀 장부를 속속들이 들여다본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알 수 없는 가장 깊고 은밀한 정보였다. 헬레나는 과거 서유진이었을 때 강민혁이 비용 절감을 위해 자재 변경을 지시하며 아무도 모를 거야. 이 정도는 관행이야라고 말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오만한 관행이 이제 그의 발목을 자르는 칼이 되도록 만든 것이다. 파장은 즉각적이고 전 지구적이었다. 기사가 터져 나온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뉴욕 증권시장에 상장된 진성건설의 해외 채권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다. 베리디언 오아시스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투자했던 중동과 유럽의 투자 펀드들은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은 진성건설의 신용 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고 서울 증권시장이 개장하기도 전에 진성건설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하한가를 기록했다. 강민혁은 행사장을 뛰쳐나와 곧장 회사로 복귀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여유로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분노와 당혹감으로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다. 비상대책회의가 소집된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임원들은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강민혁은 회의실을 미친 사람처럼 서성거리며 고함을 질렀다. 도대체 누가, 어떤 놈이 감히 내 뒤통수를 친 거야. 그의 눈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시선이 최진석 이사에게 향했다. 최 이사, 당신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지난번에 나한테 와서 경고랍시고 떠들어댔던 게 바로 이거였나? 그는 애꿎은 최 이사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냈다. 최 이사는 참담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대표님, 저는 단지 이상 징후를 보고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내부 정보가 유출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다. 충성심이 의심받는 순간이었다. 강민혁은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모든 책임을 내부의 배신자에게 돌리고 싶었다. 그는 보안팀에게
회사의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편집증적인 분노는 회의실에 모인 모든 사람을 공포에 떨게 했다. 한때 절대적인 카리스마로 회사를 이끌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궁지에 몰린 야수처럼 포효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은 강민혁은 난생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기분이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제국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한소희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그녀의 위로는 지금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성공을 사랑한 것이지 실패 직전에 놓인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같은 시각 헬레나는 자신의 비밀 사무실에서 냉정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니터에는 진성건설의 주가가 수직으로 낙하하는 그래프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녀의 팀원들은 축제 분위기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뿐이었다. 그녀에게 이것은 복수 이전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과정이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읊조렸다. 당신은 항상 정상을 향해 가장 빠른 길을 가려고 했지.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하고 많은 사람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그녀의 목소리는 5년 전 눈보라가 몰아치던 산장의 공기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이제 강민혁이 자신이 선택한 지름길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가 정상이라고 믿었던 곳에서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볼 것이다. 거대한 파도 밑에서 그를 끌어당기는 것엔 물살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진성건설을 덮친 폭풍은 예상보다 훨씬 더 거셌다. 베리디언 오아시스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되었고 투자자들의 연쇄적인 소송과 위약금 청구가 쇄도했다. 회사의 신용 등급은 투자 부적격 수준으로 추락했으며 자금줄은 모조리 막혀버렸다. 한때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강민혁은 이제 사면초가에 몰린 신세였다. 그는 밤낮으로 투자자들을 만나고 은행을 설득하려 했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뿐이었다. 그의 제국은 붕괴 직전이었다. 매일 아침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재무팀이 보고하는 천문학적인 손실액을 마주해야 했다. 직원들은 동요했고 핵심 인재들은 경쟁사로 이직하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절망과 굴욕감에 휩싸였다. 그는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전통적인 금융권이 등을 돌린 지금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그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오직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높은 수익을 노리는 사모펀드나 비밀스러운 거대 자본가들 뿐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오랜 금융 자문가로부터 한 사람의 이름이 조심스럽게 거론되었다. 헬레나 석. 최근 몇 년간 월스트리트의 혜성처럼 등장한 미스터리한 인물이었다. 그녀가 이끄는 사모펀드 에이델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파산 직전의 기업들을 헐값에 인수한 뒤 냉혹한 구조 조정을 통해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녀의 투자 스타일은 마치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공격적이고 무자비했다. 강민혁은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망설였다. 그런 부류의 투기 자본에 손을 벌리는 것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회사가 침몰해가는 상황 속에서 그의 자존심은 사치에 불과했다. 그는 결국 자문가를 통해 에이델 펀드 측에 접촉을 시도했다. 답은 의외로 빨리 돌아왔다. 헬레나 서가 직접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다만
장소는 서울이 아닌 싱가포르의 한 호텔 스위트룸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굴욕적이었지만 강민혁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싱가포르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약속된 장소는 마리나 베이샌즈 호텔의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한 프레지덴셜 스위트였다. 방 안으로 들어선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싱가포르의 화려한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실내는 불필요한 장식 없이 검은색과 흰색으로만 꾸며져 있었고 그 미니멀한 공간은 오히려 상대를 압도하는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잠시 후 안쪽 방에서 한 여성이 걸어 나왔다. 그녀가 바로 헬레나 서였다. 강민혁은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월스트리트를 주무르는 냉혹한 기업 사냥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는 젊고 동양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값비싼 보석 하나 없이 몸에 완벽하게 맞는 검은색 실크 수트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잘 벼려진 흑요석 단검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을 뿜어냈다. 헬레나는 가벼운 목례로 인사를 대신하고는 그에게 맞은편 소파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강민혁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는 애써 여유 있는 척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 대표님. 진성건설의 잠재력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준비해온 찬란한 미래와 비전에 대해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헬레나는 그의 말을 중간에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느껴졌다. 강 대표님, 저는 이미 진성건설에 대한 분석을 모두 끝냈습니다. 재무제표는 물론이고 공개되지 않은 부실 채권과 소송 리스크까지 포함해서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그에게 쓱 밀었다. 화면에는 진성건설의 모든 약점과 숨겨진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것은 강민혁 자신보다도 더 회사를 깊숙이 꿰뚫어 보는 분석이었다. 강민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순간 그는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에 휩싸였다. 깊고 고요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에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이런 카리스마를 가진 여자를 만났다면 자신이 결코 잊었을 리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혼란을 감추기 위해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을 뿐입니다. 약간의 자금만 수혈된다면 헬레나는 다시 그의 말을 막았다. 일시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강 대표님의 오만하고 방만한 경영 방식이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녀의 지적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당신은 리스크 관리를 무시했고 충신들의 조언을 외면했으며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회사의 몸집을 불려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의 위기를 만든 겁니다.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그를 지켜봐온 사람처럼 그의 모든 과오를 정확히 짚어냈다. 강민혁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감히 누구도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반박할 수가 없었다. 그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간신히 분노를 억눌렀다. 지금은 그녀의 비위를 맞추어야만 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본론을 꺼냈다. 그래서 투자 조건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는 그녀가 엄청난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헬레나는 잠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그녀가 제시한 조건은 강민혁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야말로 약탈적인 것이었다.
자금은 필요한 만큼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저는 진성건설의 의결권 있는 전환 우선주 40%를 받겠습니다. 전환 우선주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이었다. 이는 사실상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지분이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사회 의석 2자리를 요구합니다. 그중 한 자리는 제가 직접 맡을 겁니다. 또한 회사의 모든 주요 재무 결정에 대한 최종 거부권을 제가 갖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민혁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었다. 사실상의 경영권 양도 요구였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건 회사를 통째로 넘기라는 소리 아닙니까? 헬레나는 그의 격앙된 반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택은 강 대표님의 몫입니다. 제 제안을 받아들이고 회사를 살리시든가 아니면 거절하고 며칠 안에 파산 신청을 하시든가.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타협도 없었다. 시장에 다른 구원투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유일한 선택지라는 걸 당신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녀의 눈빛은 마치 덫에 걸린 짐승을 내려다보는 사냥꾼의 그것과 같았다. 강민혁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이것은 굴욕적인 제안이었지만 그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다. 그는 이 위기만 넘기면 어떻게든 그녀를 몰아내고 다시 경영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는 아직 그녀를 너무 얕보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좋습니다. 그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가 패배를 인정한 순간이었다. 헬레나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희미한 얼음 같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거대한 덫이 마침내 닫히는 순간이었다. 서울의 밤은 수천 개의 인공적인 별들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찬란한 빛을 발하는 곳은 대한민국의 정재계 명사들이 모두 모인다는 연례 자선갈라 행사가 열리는 신라호텔의 영빈관이었다.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우아한 미소 뒤에 날카로운 계산을 감추고 있었다. 강민혁과 한소희는 그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이었다. 한소희는 마치 여왕처럼 빛나고 있었다. 유명 디자이너가 그녀만을 위해 제작한 순백의 드레스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목에는 강민혁이 선물한 수십억 원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눈부신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의 팔짱을 꼭 낀 채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과 찬사가 섞인 시선을 한껏 즐기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 자리는 자신의 성공과 강민혁의 여인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세상에 공고히 하는 무대였다. 하지만 강민혁의 미소는 완벽하게 계산된 가면일 뿐이었다. 싱가포르에서 헬레나서에게 굴욕적인 계약서에 서명하고 돌아온 이후 그는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회사는 파산 위기를 겨우 넘겼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이사회에 헬레나의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의 모든 결정은 이제 그녀의 보이지 않는 감시 아래 놓여 있었다. 그는 여전히 진성건설의 대표였지만 실질적인 권력의 상당 부분을 빼앗긴 허수아비나 다름없었다. 그는 이 자리가 끔찍하게 싫었지만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헬레나 서와의 계약 사실은 극비에 붙여졌고 그는 대외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야만 했다. 그는 한소희의 허리를 감싸 안고 카메라를 향해 웃어 보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하면 헬레나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직도 그녀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목표로 삼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월스트리트의 탐욕스러운 기업,
사냥꾼일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무렵 입구 쪽에서 조용한 술렁임이 일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약속이라도 한 듯 한 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헬레나 서가 서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심플한 검은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어떤 보석도 걸치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강렬하게 빛났다. 그녀는 혼자였지만 그녀의 주변에는 누구도 쉽게 다가가지 못할 강력한 아우라가 형성되어 있었다. 강민혁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가 여기에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이런 사교계 행사를 경멸하는 부류의 인간이라고 생각했었다. 헬레나는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집을 거닐 듯 자연스럽게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허공을 배회하다가 정확히 강민혁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하고 알 수 없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마치 사냥감이 덫에 잘 걸려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냥꾼의 미소 같았다. 강민혁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그와 헬레나의 관계를 모르고 있었다. 그가 진성건설의 대표로서 새로운 대주주가 된 그녀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은 당연한 절차였다. 그는 한소희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사형장으로 향하는 죄수처럼 무거웠다. 그가 그녀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가다듬어야 했다. 서 대표님, 이곳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헬레나는 샴페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그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강 대표님이야말로 이런 곳에 계실 줄은 몰랐네요. 회사가 어려운 시기인데 경영에만 집중하고 계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가시는 날카로웠다. 그의 무능함과 태만함을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듯한 말이었다. 강민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그는 간신히 표정을 관리하며 대꾸했다. 이런 자리도 경영의 연장선입니다. 대외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던 한소희가 참지 못하고 강민혁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강민혁의 팔에 다시 한번 자신의 팔을 감으며 헬레나를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쏘아보았다. 여자의 직감은 무서웠다. 그녀는 헬레나에게서 단순한 사업 파트너 이상의 위험한 기운을 감지했다. 그녀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암컷처럼 날을 세우며 말했다. 인사는 그쯤 하면 되지 않았나요, 여보?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녀는 여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둘의 관계를 과시했다. 헬레나는 그제야 한소희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시선이 한소희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잠시 머물렀다. 아름다운 목걸이군요. 진성건설의 수많은 하청업체 직원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것 같아 더욱 영롱하게 보입니다. 헬레나의 말에 주변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그것은 더 이상 암시가 아닌 명백한 공격이었다. 한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강민혁은 당황하여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다. 서 대표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하지만 헬레나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강민혁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오직 그에게만 들릴 정도의 작은 목소리였다. 지나치다고요? 당신이 5년 전 그 눈보라 속에서 한 여자에게 저질렀던 일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강민혁의 뇌리에 번개가 내리꽂혔다. 5년 전 눈보라, 그 단어들은 그의 기억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의 파편을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그는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헬레나는 대답 대신 의미심장한 미소만을 남긴 채 우아하게 몸을 돌려 다른 곳으로 사라졌다. 강민혁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망연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돈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대체 누구이며 어떻게 그날의 일을 알고 있는 것인가?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없었다. 서유진은 죽었다. 그 차가운 산장에서 얼어 죽었어야만 했다. 그는 미친 생각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그의 옆에서 한소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를 흔들었다. 저 여자 누구냐고 물었잖아요. 왜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방금 저 여자가 뭐라고 속삭인 거예요? 그녀의 질투와 불안은 극에 달해 있었다. 하지만 강민혁은 그녀의 질문에 대답할 정신이 없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그녀의 팔을 뿌리치며 쏘아붙였다. 시끄러워.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야. 그의 거친 반응에 한소희는 충격을 받은 듯 눈을 크게 떴다. 사람들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한 것은 처음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냉랭한 기류를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다. 한소희는 분노와 수치심에 얼굴이 벌개진 채 파티장을 뛰쳐나갔고 강민혁은 머리를 감싸쥐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다. 연회장 반대편에서 헬레나는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들어 입가로 가져갔다. 완벽해 보였던 그들의 관계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과거의 망령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의 삶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자선 갈라 행사 이후 강민혁의 세계는 빠르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헬레나서가 던진 5년 전 눈보라라는 말은 그의 영혼에 밝힌 가시가 되어 밤낮으로 그를 괴롭혔다. 그는 미친 듯이 헬레나의 뒷조사를 지시했지만 그녀의 과거는 완벽한 장막에 가려져 있었다. 월스트리트에 등장하기 이전의 기록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허공에서 솟아난 유령과도 같았다. 이 미스터리한 공포는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그는 회사 경영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불안은 한소희와의 관계에도 치명적인 독이 되었다. 그날 밤의 모욕을 잊지 못한 한소희는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며 그를 몰아붙였다. 그녀는 끊임없이 헬레나의 정체를 추궁했고 강민혁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사랑과 신뢰로 포장되어 있던 그들의 관계는 서로를 향한 의심과 경멸로 얼룩져 갔다. 강민혁은 한소희의 집착에 진저리를 쳤고 한소희는 그의 냉담함에 상처받고 분노했다. 헬레나는 이 모든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강민혁의 정신이 가장 취약해진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이제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확보한 이사회 의석과 의결권을 이용해 진성건설에 대한 전면적인 외부 특별 감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명분은 경영 투명성 확보 및 최근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 규명이었다. 강민혁은 결사적으로 반대했지만 이미 그의 편에 서 있는 이사는 아무도 없었다. 이사회는 헬레나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한민국 최고의 회계법인에서 파견된 감사팀이 진성건설 본사로 들이닥쳤다. 특별감사는 단순한 회계장부 조사를 넘어섰다. 그것은 마치 회사의 모든 혈관과 신경망을 헤집는 외과 수술과도 같았다. 헬레나는 감사팀에 자신이 수년간 비밀리에 수집해온 자료들을 익명으로 제공했다. 그 자료에는 강민혁이 차명 계좌와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의 흐름, 정관계 로비 내역, 그리고 각종 프로젝트에서 빼돌린 공금의 사용처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감사팀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의 범죄 행각들을 파헤쳐 나갔다. 강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 갇힌 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충직한 수하들은 이미 감사팀의 조사를 받으며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었다. 압수된 컴퓨터와 서류들 속에서 그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가 수십 년간 안전하다고 믿었던 비밀의 성벽이 안에서부터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죽은 줄 알았던 서유진이 피를 흘리며 나타나 그의 목을 조르는 꿈이었다. 헬레나는 강민혁을 법적인 올가미로 올가매는 동시에 그의 사적인 관계마저 파괴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녀의 정보팀은 한소희의 모든 것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녀의 사치스러운 생활, 다른 남자들과의 은밀한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가 진성건설의 내부 정보를 경쟁사 고위 임원에게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영화 주연 자리를 약속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한소희는 강민혁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성공을 위한 가장 비싼 발판으로 이용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헬레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 증거를 터뜨리는 것은 강민혁에게 치명타가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한 여자의 인생을 완전히 끝장내는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한소희 또한 이 거대한 기만극의 공범이었다. 그녀는 서유진의 죽음 위에서 자신의 행복을 쌓아 올리려 했던 인물이었다. 동정심은 사치였다. 헬레나는 확보한 모든 자료를 가장 영향력 있는 연예 전문 매체와 경제 범죄 전문 기자에게 동시에 제보했다. 폭탄은 다음 날 아침에 터졌다. 톱스타 한소희, 연인이자 재벌 총수 강민혁 배신. 내부 정보 유출 혐의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을 뒤덮었다. 기사에는 그녀가 경쟁사 임원과 미뢰하는 사진,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받은 계약서 사본, 그리고 두 사람이 나눈 은밀한 대화의 녹취록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녹취록에서 한소희는 강민혁을 멍청하고 돈 많은 늙은이라고 조롱하며 그의 경영 능력을 비웃고 있었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대중들은 순수하고 우아한 이미지의 여배우가 저지른 추악한 배신에 경악했고 그녀를 향한 비난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그녀가 출연하던 모든 광고는 중단되었고 촬영 중이던 영화에서도 퇴출당했다. 그녀의 화려했던 경력은 단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동시에 진성건설의 주가는 역사상 최저점으로 곤두박질쳤다. 총수의 부도덕한 경영이 드러난 데이어 그의 연인마저 내부 정보를 팔아넘기는 스파이였다는 사실은 투자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신뢰의 파탄을 안겨주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태블릿 PC로 그 기사를 읽고 있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회사와 명예, 그리고 이제는 사랑마저 한순간에 잃어버렸다. 그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다고 믿었던 여자에게 이토록 처참하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책상 위의 모든 것을 바닥으로 쓸어버리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의 절규는 텅 빈 사무실을 공허하게 맴돌 뿐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헬레나서가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가면과 같았다. 그녀는 폐허가 된 사무실과 무너져 내린 강민혁의 모습을 잠시 말없이 둘러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특별감사팀의 최종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보고서를 그의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 서류 뭉치는 그의 사형 선고문이나 다름없었다. 강민혁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이 모든 게 당신이 꾸민 짓이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당신 정체가 뭐야? 그의 목소리는 쉰 채 갈라져 나왔다. 헬레나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그가 자신의 발 아래 있다고 믿었던 바로 그 풍경이었다. 그녀는 유리를 통해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당신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 당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의 희생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을 뿐이야.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연민, 그리고 지독한 증오가 뒤섞여 있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강민혁.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먼 과거에서 들려오는 저주처럼 그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강민혁은 그녀의 눈빛 속에서 낯익은 그림자를 발견하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것은 그가 눈보라 속에 버리고 왔던, 죽었다고 믿었던 아내의 눈빛이었다. 임시 주주총회가 소집된 날, 서울의 하늘은 진성건설의 운명처럼 짙은 먹구름에 뒤덮여 있었다. 강민혁은 지난 며칠간 유령처럼 자신의 사무실을 배회했다. 헬레나서의 마지막 말을 곱씹으며 그는 부정하고 싶은 끔찍한 진실의 윤곽 앞에서 공포에 떨었다. 서유진, 죽었어야 할 이름. 그의 죄책감과 오만이 함께 묻어버렸다고 믿었던 과거의 망령이 이제 그의 목을 조르기 위해 돌아온 것일까. 그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수십 년간 뇌물과 향응으로 관리해온 정재계의 인맥들에게 필사적으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한때 그의 전화 한 통에 굽실거리던 자들은 이제 약속이라도 한 듯 전화를 받지 않거나 의례적인 위로의 말을 건네며 선을 그었다.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탈출하는 것은 쥐들이었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형식적인 사형 집행 절차나 다름없는 주주총회뿐이었다. 주주총회장은 싸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백 명의 주주들이 모인 그곳에는 분노와 불안,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공기가 무겁게 떠다녔다. 그들의 얼굴에는 한때 강민혁을 향했던 존경과 신뢰 대신 자신들의 막대한 투자금을 날려버린 원흉에 대한 경멸만이 가득했다. 강민혁이 총회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소음이 멎고 수백 개의 날카로운 시선이 비수처럼 그에게 날아와 밝혔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 의장석으로 걸어갔지만 그의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다. 회의는 시작부터 험악했다. 소액 주주들의 고성과 욕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강민혁은 준비된 원고를 읽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그는 모든 의혹이 과장된 것이며 회사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같은 힘과 자신감이 없었다. 그것은 궁지에 몰린 패배자의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고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바로 그때 총회장 뒷문이 열리고 헬레나 서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변호인단과 회계사들을 대동한 채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처럼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가 등장하자 장내의 모든 소란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그녀는 이제 진성건설의 운명을 결정할 실질적인 권력자였다. 그녀는 주주들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한 뒤 강민혁의 맞은편에 마련된 대주주석에 앉았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강민혁은 숨이 막히는 압박감을 느꼈다. 의장의 개회 선언 후 안건이 상정되었다. 대표이사 강민혁 해임 및 특별 감사 결과 보고 헬레나를 대신해 단상에 오른 것은 외부 감사팀을 이끌었던 회계법인의 대표였다. 그는 감정이 배제된 건조한 목소리로 스크린에 자료를 띄우며 지난 몇 주간의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진성건설이라는 화려한 제국의 피부를 벗겨내고 그 안에 골마 터진 환부를 남김없이 드러내는 과정이었다. 첫 번째 자료는 베리디언 오아시스 프로젝트의 자재 비리였다.
기준 미달의 철고를 사용하도록 강민혁이 직접 결제한 서류와 차액이 그의 스위스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간 내역이 명백하게 공개되었다. 두 번째는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이용한 분식 회계와 공금 횡령의 증거들이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회사 돈이 그의 개인적인 사치와 한소희에게 선물한 보석,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된 내역이 낱낱이 밝혀졌다. 주주들 사이에서는 탄식과 분노의 신음이 터져나왔다. 강민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모두 조작된 거라고. 저 여자가 나를 몰아내기 위해 꾸민 음모야. 그는 헬레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발악했지만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다. 스크린에 떠 있는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그의 서명, 그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 녹취, 그리고 그의 계좌로 돈이 오고 간 기록까지. 그가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다. 감사 결과 보고는 계속되었다.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려진 불법 정치 자금 내역, 경쟁사의 정보를 빼내기 위한 불법 도청과 사찰의 증거까지. 그의 범죄는 끝이 없었다. 그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올린 성공 신화는 사실 거대한 범죄의 탑이었음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적인 경영자가 아니라 탐욕에 눈이 먼 파렴치한 범죄자에 불과했다. 마지막으로 단상에 선 회계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강민혁을 응시했다. 마지막으로 주주 여러분께 들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하나의 녹취 파일이 재생되었다. 그것은 5년 전 겨울 강민혁과 당시 진성건설의 재무이사였던 고인이 나눈 대화였다. 대표님, 산사태로 인한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이 정도 보상금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건 도의적으로도 시끄러워. 죽은 놈들한테 돈이 무슨 소용이야. 법적으로 문제없는 최소한의 금액만 주고 끝내. 남는 돈은 신규 프로젝트 비자금으로 돌려. 총 회장은 얼어붙은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사람의 목숨값마저 자신의 비자금을 위해 흥정했던 그의 비정하고 잔인한 목소리. 그것은 그의 인간성이 완전히 파탄났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강민혁은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감각에 휩싸였다. 그는 저 녹취 파일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것은 오직 자신과 죽은 이사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헬레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모든 보고가 끝나자 의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안건을 표결에 붙였다. 대표이사 강민혁의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토론은 필요 없었다. 스크린에 전자투표가 시작되자마자 찬성을 나타내는 파란 불빛이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98.7%. 압도적인 찬성률이었다. 의사봉이 내리쳐지는 소리가 그의 사형 선고처럼 총회장에 울려 퍼졌다. 대표이사 강민혁의 해임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민혁은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이, 그의 모든 것이 단 몇 시간 만에 그의 손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는 더 이상 진성건설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저 몰락한 범죄자일 뿐이었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그를 의장석에서 끌어내렸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총회장을 나서는 그의 등 뒤로 주주들의 야유와 박수 소리가 뒤섞여 쏟아졌다. 한 시대의 종말이었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 채널은 강민혁 제국의 몰락을 톱뉴스로 다루었다. 검찰은 즉시 그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대규모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한편 모든 것을 잃고 몰락한 한소희 역시 배임 및 산업 스파이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다. 취재진 앞에서 머리를 숙인 그녀의 모습은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초라했다. 그들이 함께 꿈꾸었던 화려한 미래는 이제 차가운 감옥의 창살로 대체될 운명이었다. 진성건설이라는 거대한 탑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강민혁의 사무실은 거대한 무덤과 같았다. 한때 그의 권력과 성공을 상징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 있었다. 벽을 가득 채웠던 유명 화가들의 그림은 텅 빈 못자국만을 남겼고, 최고급 원목으로 만들어진 책장에는 책 한 권 없이 먼지만이 내려앉아 있었다. 전화기는 연결이 끊겨 있었고 컴퓨터는 압수된 상태였다. 그는 그 황량한 공간의 중앙 망가진 인형처럼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다. 지난 며칠간 그는 잠을 자지도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완벽하게 관리되던 그의 얼굴은 며칠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 재산, 명예, 그리고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까지. 하지만 그를 가장 미치게 만드는 것은 물질적인 상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헬레나서라는 존재, 그녀의 정체에 대한 끔찍한 의심이었다. 그녀의 마지막 눈빛, 그 깊은 슬픔과 증오가 뒤섞여 있던 그 눈빛은 5년 전 그날 밤 자신의 손을 뿌리치던 아내 서유진의 눈빛과 겹쳐져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서유진이라면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는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사무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정적을 깨고 그의 텅 빈 세계로 들어왔다. 강민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는 헬레나 서가 서 있었다. 그녀는 그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소유가 된 영토를 마지막으로 둘러보는 정복자처럼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 있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워졌다. 강민혁은 남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모래가 섞인 것처럼 거칠었다. 말해, 당신 대체 누구야? 그는 답을 듣는 것이 두려웠지만 묻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이 지옥 같은 미스터리의 끝을 봐야만 했다.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다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당신한테 대체 무슨 짓을 했는데. 그의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다. 헬레나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천천히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한때 가족 사진이 놓여있던 텅 빈 책상 위에 잠시 머물렀다. 그녀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았어, 강민혁. 당신은 그저 당신 것이 아니었던 것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았을 뿐이야. 당신이 쌓아 올린 성공, 그 화려한 제국은 처음부터 당신의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로 몸을 돌려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당신은 항상 질문했지.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냐고. 내 존재가 당신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했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강민혁의 기억 가장 깊은 곳을 후벼 팠다. 그것은 과거 유진이 그에게 수없이 들었던 말들이었다. 강민혁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눈앞의 여인이 서서히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 같은 환각에 휩싸였다. 헬레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자신의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짙은 회색의 털실로 만들어진 뜨개질이 중간에 멈춰 있는 낡은 목도리였다. 그녀는 강민혁 앞에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위로 걸어가
그 목도리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텅 비고 차가운 책상 위에 놓인 미완성의 목도리. 그것은 그 공간 속에서 유일하게 온기를 품고 있는 듯 했지만 동시에 세상 그 무엇보다도 차가운 심판의 증거물처럼 보였다. 강민혁의 시선이 그 목도리에 고정되었다. 그의 동공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다. 너무나도 익숙한 색깔, 익숙한 감촉. 그의 뇌리에서 시간의 댐이 무너져 내렸다. 5년 전 그날 밤 지옥 같았던 눈보라가 몰아치던 산장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제발 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애원하던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 귀찮다는 듯이 그녀를 거칠게 뿌리치던 자신의 손, 그녀의 손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던 바로 저 목도리. 아, 그의 입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뒷걸음질 치다 소파에 무너져 내렸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가 어떻게 진성건설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 수 있었는지,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모든 약점을 꿰뚫어 볼 수 있었는지, 그녀가 어떻게 그토록 깊은 증오를 품을 수 있었는지. 눈앞에 헬레나서는 월스트리트의 기업 사냥꾼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눈보라 속에 버리고 죽게 내버려 두었던 아내 서유진이었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그가 죽었다고 믿고 그녀의 죽음을 발판 삼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복수를 준비하며 살아 돌아왔던 것이다. 강민혁은 고개를 들고 그녀를 다시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의 얼굴 위로 서유진의 얼굴이 완벽하게 겹쳐 보였다. 사랑스럽고 순종적이었던 아내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그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돌아온 복수의 여신만이 서 있었다. 유진. 그의 입에서 간신히 그 이름이 흘러나왔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의 영혼을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마저 무너져 내렸다. 후회와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그를 덮쳤다. 만약 그날 밤 그가 그녀의 말을 들었다면, 만약 그가 그녀를 버려두고 떠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그리고 그녀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파괴했다. 헬레나는, 아니 유진은 그의 무너진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희열 대신 깊은 공허함만이 남았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5년을 살아왔지만 정작 그 순간이 닥치자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졌다. 그녀는 강민혁을 파멸시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었다. 과거는 결코 되돌릴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렸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단 한마디만을 남겼다. 안녕, 강민혁 씨. 그 목소리는 5년 전 그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모든 감정이 소거된 낯선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사무실을 걸어 나갔다. 그녀가 떠난 후 사무실에는 강민혁의 짐승 같은 울음소리만이 남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미완성의 목도리를 부서져라 움켜쥐고 오열했다. 그것은 그가 영원히 짊어지고 가야 할, 용서받지 못할 죄의 무게였다. 유진은 진성건설 빌딩을 빠져나와 차가운 도시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길고 길었던 복수가 끝났다. 그녀를 짓누르던 과거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다. 그녀는 차에 올라타 박진수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두 끝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박 회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그만 쉬게,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자네는 그럴 자격이 충분하네. 며칠 후 강민혁은 횡령, 배임, 뇌물 공여 등
수십 가지 혐의로 구속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그의 모든 범죄가 드러났고 그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진성건설은 새로운 경영진 아래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부패의 상징이었던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서유진 혹은 헬레나서는 자신의 모든 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조용히 자취를 감추었다. 그녀의 이름은 월스트리트의 전설로만 남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스위스의 한 작은 마을. 유진은 작은 호수가 보이는 집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서유진, 자신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가끔 5년 전 그날을 떠올렸지만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사랑을 위해 뜨개질을 하고 복수를 위해 계약서에 서명했던 그 손. 이제 그 손으로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그려나갈 것이다.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은 더 이상 그녀에게 춥고 고통스러운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덮고 새롭게 시작하는 정화와 희망의 상징이었다.